삼성전자가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소케미 샘플 출하를 시작했고 산업계에서는 이 샘플의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한 줄의 뉴스가 시장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이 새로운 메모리, 소캠을 제2의 HBM이라 부르며 삼성의 화려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뜨거운 환호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흥분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소캠은 정말 HBM을 대체할 게임 체인저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시장을 노리는 비밀 병기일까요? 둘째, 반도체 영토 확장을 위해 무려 3조 원을 베팅한 두산의 선택. 과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승자의 저주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1,4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환율과 마침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일본은행. 이 거대한 돈의 흐름 변화는 우리의 투자에 어떤 거대한 변수가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2026년 반도체와 금융시장의 지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죠. 소캠은 정말 HBM을 대체할 게임 체인저가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캠을 제2의 HBM으로 보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야구 규칙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기, 다른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 반도체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두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륙은 트레이닝, 즉 학습의 영역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죠. 이건 마치 수십만 권의 책이 꽂힌 도서관의 모든 내용을 단숨에 읽고 외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얼마나 빨리 읽어낼 수 있느냐. 즉, 초고속, 초광대역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학습의 대륙이 바로 HBM이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추론의 영역입니다. 학습을 마친 AI가 이제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과정이죠. 네,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맑음이라고 답을 찾아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추론의 대륙은 학습의 대륙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상 모든 지식이 담긴 도서관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꺼내오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캠이 등장합니다. 추론 서버는 학습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이,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최고 성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TCO, 즉 총소유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가격과 어마어마한 전기세를 포함한 전체 운영 비용이죠. 실제 성능, 전력, 가격 수치는 업체나 사용처에 따라 다르지만 소케임은 RDIMM 대비 대역폭과 전력 효율 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고 HBM 대비 제조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메모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능은 충분히 좋으면서 정의는 절반만 먹고 가격은 훨씬 싸다. 이게 바로 추론 시장이 소캠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캠은 HBM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용도의 메모리로 각자의 영역을 넓히는 보완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소캠은 AI 추론 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JEDC 표준화가 완료되면 시장 확산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AI 추론 시장은 2032년 무려 4,0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소캠2 샘플을 출하한 뉴스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산업계는 이 샘플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HBM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삼성은 HBM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소캠의 모든 것을 거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건 삼성의 진짜 큰 그림을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삼성의 전략은 HBM이냐 소캠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AI 학습용 초고성능 시장은 HBM으로, AI 추론 및 범용 서버 시장은 소캠으로 모두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 즉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이건 마치 권투 선수가 강력한 라이트 훅과 빠르고 날카로운 잽을 모두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은 HBM3 제품의 고객사 검증을 추진하고 있고 차세대 HBM4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HBM 시장의 추격 고삐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라이트 훅이죠. 동시에 자신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LPDDR, 즉 저전력 디램 기술을 기반으로 소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오는 빠르고 날카로운 제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쟁터의 선수가 삼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우선 현재 HBM 시장의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를 볼까요? 그들은 왕좌를 지키는 동시에 삼성이 개척하려는 소캠 영토에도 깃발을 꽂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도 소캠 계열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업계에서는 2026년 전후 양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의 수성은 물론 새로운 시장의 과실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후발주자였던 마이크론의 방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BM 경쟁에서 한 발 뒤처져 있던 마이크론이 최근 HBM3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초기 소케밀에서는 마이크론이 빠르게 승인 절차를 밟았었죠. 이건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러나 소케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CS 단계에 진입하며 경쟁 구도를 다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AI 메모리 시장은 더 이상 HBM이라는 단일 제품으로 승패가 갈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HBM, 소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차세대 CXL 메모리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전쟁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처럼 3명의 거인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천하를 다투는 형국이죠. 자, AI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치열한 삼국지를 펼치고 있다면 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거대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 무려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렸습니다. 최근 두산이 SK실트론 인수 후보로 거론되며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공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산이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의 중심축 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SK실트론이 어떤 기업이길래 두산이 이런 거대한 베팅을 하는 걸까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재료, 즉 동그랗고 얇은 원판인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웨이퍼를 피자 도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핑과 치즈가 있어도 훌륭한 도우가 없으면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없죠. 웨이퍼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시작점이자 핵심 소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SK실트론의 시장 지위가 놀랍습니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300mm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3위권 업체로 평가됩니다. 두산이 그리는 큰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두산은 이미 두산테스나라는 회사를 통해 반도체 후공정, 즉 완성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정의 핵심 소재인 SK실트론을 더해서 반도체 생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강철을 만드는 제철소와 최종 품질 검사 센터를 모두 소유하려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돈입니다. 시장에서는 SK실트론의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인수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A 시장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겼지만 너무 비싼 값을 치른 나머지 결국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말하죠. 과연 두산은 이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SK실트론이 벌어들이는 연간 EBITDA, 즉 세금이나 이자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이 과거에는 무려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2년간 실적 둔화로 변동폭이 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SK실트론이 과거에는 연간 수천억 원대의 현금을 창출했지만 최근 실적 둔화를 고려하면 두산이 인수 후 단기간에 큰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 3조 원짜리 빅딜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인수 후에 두산 테스나와의 시너지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고 늘어난 재무 부담을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빨리 상쇄할 수 있느냐의 시간 싸움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산의 이런 치밀한 계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돈의 가치, 즉 환율과 금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일본은행 BOJ의 결정입니다. 2025년 12월 일본은행은 무려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까지 인상하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일본의 극도로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값싸게 빌리고 미국 국채나 글로벌 주식처럼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전략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리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 일부 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번 인상은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했던 조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규모 청산이나 급격한 자금 회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향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현재 당장 시장을 뒤흔들 위험으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는 주의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한편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대 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경을 곤두쓰고 있죠. 여러 금융기관들은 2026년 환율이 상반기 강세 후 하반기 완만한 안정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관별 전망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처럼 환율이 1200원대, 1100원대로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구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금리와 환율의 파도가 반도체 전쟁터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이건 정확히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에게 높은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달러짜리 반도체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남으니까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해외에서 수많은 장비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수입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익을 갉아먹게 됩니다. 외화로 빌린 돈이 있다면 갚아야 할 빚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이번 딜은 국내 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인수금액 자체가 환율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산이 해외 차입을 늘리거나 SK실트론이 사용하는 해외 장비와 재료 등의 비중을 고려하면 높은 환율은 인수 이후의 재무 부담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캠이라는 새로운 메모리의 등장부터 3조 원짜리 빅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리와 환율의 파도까지 2026년을 향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즉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론 시장의 개화 속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면밀히 주목하십시오. 소캠의 성공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칩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게임은 그 이후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즉 추론용 AI 서버에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소캠을 채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들의 채택 속도가 바로 소캠이 HBM의 보완제를 넘어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둘째, 두산의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SK실트론 인수라는 3조 원짜리 승부수가 신의 한 수가 될지 승자의 저주가 될지는 결국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특히 2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인수 이후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SK실트론의 현금 창출력이 더해져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이 2가지 지표의 변화가 바로 두산이 거대한 베팅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한미일 금리 격차의 방향성을 읽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자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미국 연준은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장 환율이라는 파도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우리 주식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론 시장의 속도, 두산의 재무제표, 그리고 한미일 금리 격차. 이 3가지를 2026년을 향한 여러분의 단단한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이 나침반과 함께라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